우리가 또 이런 SNS 사이트에서 많은 사람들의 성공 스토리를 읽잖아요. 근데 계속 읽으면서 자기 개발이 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자꾸 조급해지고 자아가 탕진되고 극단적으로는 자기가 파괴되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남의 이야기를 하는데 시간이 더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의 삶에 위기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딱 한 가지 정말로 절대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지식 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저는 이번에 100번째 코나투스 책을 낸 한양대학교 유영만 교수입니다. 네, 여러분, 자기계발서가 정말 우리한테 많은 깨달음을 주는 책이기도 한데요. 자기계발서를 계속 읽으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공감되는 문구를 만나면 정말 이거 대단한 통찰력이다. 공감하고 감탄사를 연발합니다. 저는 이거를 감탄사 연발증이라고 합니다. 감탄사를 계속 연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를 하냐? 다짐을 하고 결의를 합니다. 자, 다짐이 계속 길어질수록요, 짐이 무거워져가지고 이제 실천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파민이 급등한 상태에서 간절함이 생기고 조급함이 생기면서 이제 자기 개발을 계속 하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여러분 경험해 보셨겠지만 하루 이틀 지나면서 급등했던 도파민은 아주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다짐하고 결심하고 준비했던 것들이 소리도 없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기 개발서는 정신 노동이 아닙니다. 자기 개발서를 읽고 그 책에서 제시하는 몇 가지 시사점이나 통찰력을 여러분의 몸을 움직여서 직접 실천하는 육체 노동이 돼야 되는데, 자기계발서만 읽고 자기계발을 계속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장 발전이 없이 목표 달성에 또 몰입하고, 그러면서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나는 목표 달성을 왜 하고 있는 것일까? 자기계발서를 계속 읽으면서 자기계발이 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자꾸 조급해지고 자아가 탕진되고 극단적으로는 자기가 파괴되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자, 자기계발서에는요, 여러 가지 성공 비법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성공 비법은 나한테 편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 지도에는요, 나의 성장 지도가 없습니다.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능력을 성공할 수밖에 없는 독특한 문맥에서 그 사람이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을 해가지고 성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성공했던 매뉴얼을 나한테 주면 그 매뉴얼들을 내가 그대로 따라하면 나도 성공할 수 있습니까? 가능성은 있지만 그대로 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성공 스토리를 참고는 하되 그대로 따라하면 따라할수록 여러분은 성공에서 멀어지고 자신감도 없어지기 시작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습관적이라는 말은 습관이 적이라는 말이다. 우리가 또 이런 SNS 사이트에서 많은 사람들의 성공 스토리를 읽잖아요. 근데 요즘에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평균 올려치기라고. 그죠? SNS나 이런 자기계발서에 보면 정말 멋진 이미지, 휘황찬란한 의상, 어디서 맛있는 거 먹는 거, 이런 게 평균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 일상은요, 그렇게 화려하거나 언제나 그렇게 휘황찬란하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자꾸 비교를 할수록 나는 비참해지는 겁니다. 인사이트는요, 생각해가지고 인사이트가 나오지 않습니다. 나가서 아웃사이트를 바꿔야 인사이트가 바뀝니다. 아웃사이트는 뭐냐? 바깥에 나가서 보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바깥에 나가서 다른 체험을,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그다음에 바깥에 나가서 다른 사람도 만나야 되고, 바깥에 나가서 이제까지 읽지 않았던 경계를 넘어서서 다른 책을 읽어야 세 가지 낯선 자극이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낯선 자극이 입력되면 인사이트가 생기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SNS에 올려놓은 인사이트를 계속 보고 중독될수록 여러분의 인사이트는 탄생하지 않고 인스턴트로 자극됩니다. 여러분의 인사이트를 어제와 다르게 개발하는 딱 한 가지 정말로 절대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아웃사이트를 바꿔야 인사이트가 바뀝니다. 정보라는 것은 노골적이거든요. 사람들한테 딱 봤을 때 정보가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직감적으로 판단하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정보를 던졌는데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면 그건 정보로서 속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달하고 싶은 의미를 사람들이 깊이 생각하지 않고도 손가락에 이렇게 딱 가서 클릭하게 만든다든지, 그래서 정보에는 사람들의 뇌세포를 충동적으로 자극하는 다양한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이런 의미가 숨어 있는 겁니다. 정보가 굉장히 충동적인 거는 정보를 가지고 깊이 사색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보를 검색하면서 인터넷 한 10분씩 이렇게 사색하고 검색한 다음에 생각해보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보는 이렇게 막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단속적입니다. 딱딱 끊어지고 정보를 이어가지고 다른 생각을 하게 못 만들어요. 그런데 이거에 비해서요, 지식은 잘 보여주지 않습니다. 신비감에 쌓여 있고요, 베일에 쌓여 있고요, 서사, 내러티브는요, 이렇게 쭉 이어서 이전 거에 비춰봤을 때 다음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렇게 연속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연속적인 것 속에서 나의 경험을 반추해보고 거기서 뭔가
뭔가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그러면서 나만의 삶의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내 삶의 주인으로서 다른 정보에 휘둘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에 영상 길이가 20분, 30분 이렇게 길어질수록 사람들이 끝까지 잘 못 보잖아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요. 사람들이 너무 짧은 정보에 익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쇼츠 영상에, 인스타에, 짧은 릴스에 이렇게. 그러니까 사유체계가 길어지지가 않아요. 짧은 것, 이런 것에만 뇌세포가 반응을 하면서 뭔가 긴 정보, 뭔가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한번 해보게 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뇌세포가 거기에 반응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엄청나게 퇴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여유 있고 멈춰서서 느긋하게 생각하는 이런 습관들을 점점 없애버리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뭔가 메모하고 이렇게 좀 집중을 하려고 그러면 카톡 왔송? 그러면 이렇게 카톡에 또 딱 반응하죠. 그리고 또 문자 왔어? 그러면 문자, 이메일 이렇게 너무 많은 SNS 메시지에 뇌세포가 충동적으로 반응하니까 음악 부호 중에 스타카토라고 있어요. 폭폭 튀기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팝콘 브레인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뇌세포가 이렇게 짧은 정보에는 반응해서 생각을 하는데 긴 정보가 오면 뇌세포가 그거를 해석해낼 수 있는 뇌 기능이 아예 없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영상으로 이렇게 뭔가를 보는 거하고요, 책을 보는 거하고 여러분이 직접 경험을 해보시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영상을 봤을 때는요, 깊이 몰입하지 않고도 가만히 내가 앉아 있어도 영상 정보 이미지에 이렇게 빨려 들어가잖아요. 자, 그런데 책을 몰입하지 않고 영상처럼 이렇게 바라보면 책이 들어올까요? 책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은 빠져들게 만들지만 텍스트, 책은 파고들어야 됩니다. 더 중요한 차이는 뭐냐면요, 영상은 이렇게 빠져들게 만든 다음에 저 주어진 영상 정보에서 제공하는 이미지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인지를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지식인사이드 영상들을 딱 보면 저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오네? 그래서 거기서 딱 순간적으로 멈춰 놓고서 저것의 의미를 생각해 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상을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내 생각이 따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텍스트, 교과서나 책은 뭐냐면요, 읽다가 이거 정말 나한테 중요한 문장이구나, 나한테 이거 중요한 통찰력을 주는구나, 그러면 책을 딱 거기다 펴놓고 밑줄을 친 다음에 그것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멈춰서서 이전과 다른 방법으로 사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성찰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영상을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저처럼 이렇게 영상을 보다가 저거 중요한 메시지다, 책처럼. 그러면 딱 멈춘 다음에 저것의 의미가 뭔지를 손으로 써보고 영상에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추가로 추천해주는 책을 가서 또 읽으면 여러분은 엄청난 뇌세포가 이전과 다르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도발적으로 자기 개발을 계속할수록 자기는 개발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자기 개발을 할 때 사람들이 어떤 성과 목표를 정한 다음에 자기 개발을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과 목표를 달성했으면 행복하신가요? 자, 그런데 자의반 타의반 또 다른 목표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목표를 달성하다가 결과 중심으로 사유를 하면서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이런 거를 별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과가 성장을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목표 달성에 목숨 걸고 달려가다가 목숨이 끊어집니다. 자기 개발은 주로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자꾸 관찰 포인트로 생각하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한 다음에 저 사람하고 내가 더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늘 베스트 1을 추구하지 only 1을 추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예를 들면 100m를 10명이서 똑같이 출발하면 모두 다 경쟁 상대지만 100m를 360도 방향으로 달리면 경쟁 상대는 바깥에 있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했던 어제의 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only 1이 돼야 되는데 베스트 1이 되면서 늘 경쟁하고 성과를 달성하고 목표를 달성했으면 행복하고 성장했던 거를 깊이 성취감을 느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또 하나의 원인은요, 자기 개발은 욕구와 욕망을 혼동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여러분, 욕구와 욕망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물을 마시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을 마시면 욕구는 충족됩니다. 와인을 마시고 싶다. 와인 마시면 욕구는 충족됩니다. 그런데 욕망은 뭡니까? 와인을 마셨는데 더 좋은 와인을 마시고 싶은 욕망이 생깁니다. 물을 마셨는데 브랜드가 더 좋은 고급 물을 마시고 싶다. 이거는 욕망입니다. 그런데 자기개발 욕망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제까지 이런 성과를 달성했는데 이것보다 더 멋지고 더 수준이 높은 성과를 달성하고 싶은 욕망이 꿈틀거리기 시작하면 사람은 그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전에 갖고 있지 않는 능력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욕망은 꿈틀거리는데 그걸 실현할 수 있는 자기 능력이 없으면 여러분은 그 욕망을 실현할 수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욕망이라는 것이 여러분을 새로운 미지의 세계로 이끌고 가는 굉장히 생산적인 에너지이자 창조적인 희망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자기계발서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성공한 스토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저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성공했는지, 그 컨텍스트, 전문용어로 컨텍스트라고 그래요. 어떤 상황적 맥락에서 저 사람이 텍스트, 성공한 메시지를 뽑았는지, 그게 없이, 컨텍스트가 없이 성공했다는 결과 중심으로 이렇게 쫙 제시하는 거 의문스럽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성공했던 거는 그 사람이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이나 배경이나 맥락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싹 지워져 버리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런 성공이라는 것이 일반화 시켜가지고 매뉴얼로 제시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 제가 책을 100권 썼는데 책을 100권 쓴 매뉴얼을 사람들한테 다 책을 써가지고 나눠주면 저하고 똑같이 사람들은 책을 100권 똑같이 쓸 수 있을까요? 쓸 수 없습니다. 책을 쓸 때마다 매번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치게 자기가 성공한 걸 일반화시켜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유혹하는 건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공은 일반화시킬 수 있는 진리가 아니라 저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일리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돈 벌고 싶은 욕망이 꿈틀거리고요, 그 다음에 성공하고 싶은 욕망이 꿈틀거립니다. 그런데 자기 현실을 보면 늘 그 성공한 사람에 비해서 한참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말로 어떻게 성공했는지는 이렇게 관심이 없고, 원인이나 사정이나 정황은 별로 보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결과를 보고, 와,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거는 뭐 인간이면 누구나 다 그렇게 가질 수 있는 욕망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성공했던 결과에 열광하면서 발광하면서 침 흘리지 마시고, 성공은 땀의 산물입니다. 땀을 흘리면서 열정적으로 몰입하면 여러분도 성공할 수 있어요.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성공으로 가는 문은 좁은 문입니다. 넓은 문이면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깥에 있는 성공한 사람들이 마치 성공에 이르는 길은 넓은 문이다, 여러분도 다 들어와라, 들어가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성공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은 문입니다. 그 좁은 문을 통과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지루한 실천을 반복하면서 땀을 흘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땀을 흘리지 않고 침을 흘리면서 시샘하고 질투하면 성공으로 가는 길로부터 점점 멀어질 뿐입니다. 요즘에 읽는 게 아니라 책을 관람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텍스트 난독증에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책을 깊이 읽어야 되는데 제가 언어 유희를 쓰면 깊이 읽지 않으니까 깊이 대상이 되고, 또 전문가가 한 우물만 깊이 파면 또 깊이 대상이 되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깊이 읽기는 뭐냐면요, 예를 들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책을 딱 보는 순간 거기에 니체의 영원회귀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그럼 영원회귀라는 단어를 그냥 슬쩍 지나가는 사람하고 저게 무슨 의미지? 처음 보는 단어잖아요. 그럼 읽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 단어의 의미를 한번 곱씹어보고, 모르면 다른 책도 참고해보고, 그래서 주어진 문장에서 저자가 숨긴 의미의 껍질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해석해보고, 거기다가 또 나의 생각은 무엇인지 자꾸 이렇게 따져보고, 이런 독서를 하지 않고 그냥 주마간산격으로 쭉 지나가다 보면 영상을 보는 거나 책을 읽는 거나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깊이 읽는다는 것은, 다시 정리하면, 책을 읽기 전에는 책을 쓴 저자의 문제의식을 읽어보라는 거예요. 저자가 어떤 문제의식으로 이 책을 썼는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텍스트를 읽으라는 거예요. 자, 이 책에서 저자가 숨겨놓은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 읽은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읽을 거는 책을 읽은 나를 읽어보라는 거예요. 이 책을 읽고 나는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내 생각은 무엇인지 자꾸 이렇게 반추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독서는 삼독이라고 합니다. 저자를 읽어볼 것, 텍스트를 읽어볼 것, 그리고 텍스트를 읽은 나를 읽어볼 것. 이렇게 하면 제가 보기에 깊이 읽기가 되지 않을까요? 질적 깊이 읽기가 동반되지 않는 양적 읽기는 별로 제가 보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몇 사람 있는데, 책을 안 읽는 사람이 위험할까요? 책만 읽는 사람이 위험할까요? 제가 보기에 책을 안 읽는 사람은 위험할 건덕지가 없어요. 그런데 책만 읽는 사람은 남의 책에 종속돼가지고 내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내 생각이 다른 사람의 사유책에 종속돼 있어. 그러니까 사고의 식민지가 된 거예요. 책을 엄청나게 읽었는데 그거를 자기 생각으로 다시 정리해보고, 반추해보고, 곱씹어보고, 이렇게 질적으로 읽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 양적으로 엄청나게 읽는 것은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SNS나 자기계발서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인사이트를 얻는데, 인사이트가 내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직접 나가서 실천해보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면 정말 재미있고 즐거운 느낌이 오는 게 기쁨의 에너지고요. 내가 누군가를 만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심장이 뛰지 않고 다리가 떨리는 일은 코나투스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나한테 유익한 에너지가 오는 건지, 나한테 유해한 에너지가 오는 건지, 그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만났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정말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인지,
아픔을 줄 수 있는 사람인지는 처음 만나는 사람이면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사람을 직접 만나서 부딪혀보는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러니까 직접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지혜는 뭐냐면 해보기 전에는 몰랐었는데 마주쳐보고 부딪혀보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엄청난 유익한 깨달음과 깨우침을 주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그 사람을 계속 만나고 싶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 또는 어떤 일을 할 때는 기쁨보다는 슬픔, 아픔이 이렇게 에너지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계속 만나고 싶을까요? 만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한테는 욕망이 떨어지는 것이고 전자, 기쁨을 주는 사람한테는 욕망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해보지 않고서는 내가 하면 재미있는 일, 내가 하면 정말 즐거운 일을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어제와 다른 개체와 마주쳐보고 부딪혀봤을 때 그것이 나한테 긍정적인 플러스의 에너지가 생기는지 부정적인 마이너스 에너지가 생기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회사에 가면 최악의 상사가 늘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해보고 싶은데 그 상사가 한마디 때문에 나는 좌절하고 정말 해보기도 전에 실망하고, 그죠?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최악의 상사가 나타났구나. 내가 이 최악의 상사와 6개월 동안 일하면서 노하우를 배워가지고 최악의 상사와 일하는 방법에 관한 책을 써봐야 되겠다. 그러면 저 사람은 나한테 일생일대 만나기 힘든 반면 교사가 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똑같은 일에 임할 때에도 정말 절망과 좌절감을 주는 사람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 난국을 돌파하는 지혜를 배우는 소중한 기회가 나한테 왔다. 그렇게 해서 그때 상황을 메모해서 기록해가지고 실제로 책을 쓰시면 정말 베스트셀러 작가로 등단할 수 있는 그 기회는 아무나 갖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아침에 출근해야 되는데 이거는 해야 하는 일일까요? 하고 싶은 일일까요? 물론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심장이 뛰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비정상적인 사람이죠. 근데 월요일 아침에 출근할 때 대부분 다리가 떨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회사에 출근해서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 둘 중에서 양자택일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야 하는 일, 이거는 주로 제가 보기에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당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내가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당함과 함 사이 진짜 소중한 배움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을 할 때도 배우는 일이 많지만 정말 소중한 배움은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해야 되는 일을 당하면서,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지혜가 탄생합니다. 그래서 해야 하는 일을 하면서 여러분도 정말 소중한 일을 배울 수 있고요. 하고 싶은 일인데 불구하고 내가 하고 싶어서 했는데 내가 잘할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을 구분해낼 수 있는 방법은 또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이게 진정 내가 좋아하는 일인지 잘할 수 있는 일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면 스마트폰을 보시죠. 그리고 또 화장실에 가서 스마트폰 보시고, 스마트폰을 볼수록 왜 우리는 스마트해지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을 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의 성공 스토리에 매몰되고 몰입하면 할수록 여러분만의 성공 스토리는 없어지는 거거든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나의 땀과 노력을 투입해가지고 내가 고생해서 만든 나의 스토리가 얼마나 있을까? 우리는 하루 종일 남의 이야기를 하는데 시간이 더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의 삶에 위기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가장 간단한 한 가지 방법은 남의 이야기에 중독돼서 이렇게 휩쓸려서 떠내려가지 마시고 여러분만의 작은 스토리를 자꾸 만드세요. 그러면 작은 스토리로 세상을 뒤흔들 수 있습니다. 휩쓸릴 것인가, 뒤흔들 것인가, 여러분의 선택이 달려 있습니다.